다담 인베스트먼트 손종현 책임 심사역입니다. 아까 방문자 리스트를 보니까 좀 익숙하신 기업분들도 상당히 많이 와 계신 것 같고요. 직접적으로 제가 뭐 개인적으로 만나뵈진 못했지만 뭐 멘토링한 기업들도 오셨고 또 잠시 대표님들과 긴 얘기 나눴던 그런 기업분들도 많이 와 계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 다담 인베스트먼트를 살짝 소개를 시켜드리자면은 저희는 서울에 본사가 있고요. 대전 쪽에는 이제 대전 지사 형태는 아니지만 법적인 지사는 아니지만 저희가 이제 대전 성장지원센터라는 센터를 현재 운영 중이고요. 저 손종현 책임심사역이 지금 대전 쪽에서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민동 KT 연구센터 쪽에 오시면은 저희가 이제 운영하는 민간운영사로 있는 입주 시설이라든지 뭐 그런 공간들 이용하실 수도 있고요. 앞으로 뭐 대전 쪽에 저희가 많은 활동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 대전 쪽에서 활동하는 것이다라고 보시고 많이 좀 문의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다담 인베스트먼트는 현재 한 개의 소셜벤처 펀드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2018년에 결성을 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소셜벤처에 본격적으로 투자하는 그런 투자자들이 몇 군데 계세요. 그 서울 쪽에 이제 소풍이라든지 D3 주빌리라든지 아니면 이제 기업 쪽에서는 SK 쪽에서도 많이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이제 저희는 사실 이제 전면적으로 우리는 이제 소셜 투자사다라고 활동하고 있진 않습니다만 저희는 이제 저희 시각에서 소셜벤처를 봤을 때 이제 지속성 있는 소셜벤처가 이제 계속해서 갈 수 있는 소셜벤처다. 그리고 그게 결국 트렌드다라는 거를 저희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방향에서 저희 펀드는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런 내용 중에 소셜벤처, 뭐 예를 들어 뭐 예비 사회적 기업을 어떻게 인증받냐 이런 방향보다는 조금 더 일반 펀드에서 투자 유치를 하실 때 좀 도움될 수 있는 내용들을 위주로 간략하게 이제 투자라는 게 도대체 뭐고 벤처 캐피탈 얘기를 많이 들어봤습니다만 도대체 뭐 하는 단체고 그들이 어떻게 수익률을 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준비해 가야 되는 건지 그런 거를 위주로 조금은 기본적인 이해를 돕고자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순서는 4가지로 크게 구성이 되고 있고요. 우선 첫 번째 소셜 벤처 펀드의 규모와 이제 트렌드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소셜 벤처 펀드의 정의를 잠깐 보자면은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기업. 사실 저희 관점에서는 이게 이제 좀 키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뒤쪽 트렌드에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지만 기존에는 어떤 사회적 가치만을 좀 중시한 어떤 벤처들이 많았다면 현재는 이제 경제적 가치, 이제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 그런 기업들로 이제 트렌드가 좀 옮겨가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부에서도 일단은 소셜 벤처의 어떤 법적 지위를 이제 부여를 하고 그 지위에 맞는 곳이 2020년 기준으로는 전국에 약 1,500개 정도 됐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약 467개, 대전 같은 경우에는 약 57개 정도가 이제 인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기존의 어떤 소셜벤처의 기존에 왔었던 트렌드들 잠깐 좀 얘기를 해보자면은 제일 왼쪽에는 이제 탐스라고 하는 이제 신발 브랜드인데요. 이제 소셜벤처 쪽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알고 계실 거예요. 이제 신발 하나를 사게 되면은 어떤 개도국이라든지 그런 데다가 신발을 이제 하나 더 지원해주는 그런 어떤 사회적 가치를 직접적으로 좀 전달하는 그런 형태로 갔었죠. 근데 이제 현재 와서 좀 보면은 그 지속성에 대한 문제가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금 사정이 조금 안 좋아져가지고
상호펀드 같은 데 이제 조금 매각이 되고 하는 과정에서 처음 방향성과는 조금 달라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내에서 굉장히 이제 핫한 아이템이었죠. 그 점자 시계를 개발한 곳이고요. 여기는 이제 많은 유명 투자자로부터 이제 많은 금액을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투자한 이력이 없기 때문에 자세한 내부 사정은 사실 좀 모르고 있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고부가 가치 상품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시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좋은 컨셉으로 출발하지 않았었나, 그런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실제로 이제 검색을 좀 해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이제 좀 같이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그, 이제 뭐 아프리카라든지 그런 데서 이제 지뢰로 이제 다리 하나가 못 쓰게 되는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3D 프린터로 굉장히 이제 저렴한 가격에 이제 의족을 보급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트렌드는 조금 경제적 가치보다는 조금은 사회적인 의미에 좀 무게를 뒀었는데요. 현재 트렌드는 이제 ESG라는 어떤 좀 상위 용어가 이제 규정이 되면서 이게 전반적으로 대기업의 경영 지표까지도 이제 영향을 상당히 미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아이템 중에 하나는 여기 보시면 이제 롤스로이스 자동차죠. 자동차에서도 이제 꿀벌 프로젝트라는 거를 이제 진행을 했고, 이제 BMW에서도 이제 심해저 광물 채굴 금지 선언을 뭐 하는 등, 그런 사회적인 움직임에 동참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대자동차는 뭐 유명하죠. 전기차, 수소차로 이제 넘어가면서 2035년까지는 탄소 중립을 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한 상태고요. 여기서 단순히 이제 어떤 큰 트렌드, 우리는 아직 벤처기 때문에 대기업의 움직임과는 좀 너무 먼 얘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 대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상관이 없는 이런 자동차 기업들이 우리의 잠재적인 이제 인수 기업이 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만약에 우리의 프로젝트가 이런 그들의 이제 부족한 점을 좀 채워주기 위한 아이템으로서 계속 나가게 된다면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어떤 일정 규모와 뭐 그들의 니즈가 이제 맞아 떨어졌을 때 우리 이제 그 기업에서 우리를 좀 인수하겠다라는 의사를 좀 밝힐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아직 좀 ESG라는 용어가 사실 뭐 작년 정도부터 좀 대대적으로 쓰이기 시작했습니다만 굉장히 대기업들이 이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점. 앞으로 트렌드가 이제 어떻게 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거는 좀 주목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사실 뭐 커지고 있다. 고용도 늘어나고 있고,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게 이제 소셜 벤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전체적인 지표가 이제 우상향이라고 하죠. 우상향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까지는 어떤 소셜 벤처라고 하면은 이제 사회적 기업이 어떤 대표적인 케이스였죠. 그래서 이제 정부의 지원 자금이 만약에 끊기게 되면은 사실상 그 사업은 거기서 이제 중단이 되는 형태였다면은 지금은 어떤 자급자족하는 형태로 가서 고용도 창출을 하고 어떤 사회적인 가치 창출의 이제 한 포션을 크게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섹터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모태펀드라고 부르는 펀드가 있습니다. 그 펀드에 투자하는 펀드라고 해서 이제 모태펀드라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벤처 캐피탈들은 이 모태펀드의 자금을 출자받아서 펀드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태펀드의 어떤 정책적인 트렌드, 어느 분야에 어떤 펀드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제 출자를 하느냐, 얼마를 출자를 하느냐, 이 트렌드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의 어떤 정책들,
육성하려고 하는 산업들이랑 되게 얼라인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ESG 쪽이 이제 좀 각광을 받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좀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모태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이제 한국 벤처 투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4개 정도가 아마 소셜 펀드다라고 제가 일단은 간략하게 뽑아놨어요. 딥하게 들어가면은 뭐 이거 말고도 상당히 많긴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조합 8개, 2개, 9개, 1개인데 요거 이제 8-8이라고 돼 있는 거는 저기 8개가 결성이 됐고 8개가 현재 운영 중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다 지금 살아있는 펀드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금액들은 이렇게 돼서 합계는 이제 3,693억 원 정도. 그러니까 금액만 들으면 사실 뭐 그러면 우리가 투자 유치를 할 때 소셜 펀드에서 받기도 뭐 괜찮지 않을까? 3,600억 정도인데? 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요 수치는 지금 제가 검토를 좀 해보니까 좀 오류가 좀 있었는데, 전체 결성 규모를 보면은 한 해에 한 10억 정도? 10조 정도 이제 결성이 돼요. 금액을 따지면. 그 중에서 비율을 따져보자면 아까 그 수치를 가져오면은 한 3.6% 정도? 이제 그 정도 수치입니다. 전체 펀드에서 3.6%면 사실 그렇게 뭐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기는 조금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인 어떤 트렌드에서는 이제 계속해서 펀드가 늘어나고 있지만 3,600억이라는 숫자를 머리에 놓고 이제 굉장히 조달하기 쉬울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는 조금은 무리가 있고요. 굉장히 이제 좀 치열한 어떤 싸움을 해서 투자 유치를 하셔야 된다라고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뭐 이제 다른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교육을 받으실 때 많이 보셨을 그건데요. 기업의 생애 주기에서 과연 이제 벤처 캐피탈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고 어디에서 투자를 하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타임라인에 위치해 있나를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제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보시면은 이제 대부분의 초기 기업들은 이제 요 단계죠. 매출은 낮고 이제 비용 나갈 수 있는 비용들은 이제 나가야 되는 비용들은 굉장히 높고 수익은 낮은 상태.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흔히 말해서 프리 A 혹은 시리즈 A 정도에 도달하셨을 때는 매출은 증가하고 비용은 이제 감소 추세로 좀 돌아서고 수익이 발생하는 이 정도가 이제 요 섹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이후는 사실은 요 이후 기업이면은 여기 아마 안 계실 것 같아요. 예. 요거는 사실은 요 경계가 뭐 시리즈 한 C 정도 이후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간략화시켜서 넘어가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시드 단계에서는 이제 뭐 엔젤 투자 그 엔젤 활동하시는 엔젤 분들 계시죠? 그래서 이제 개인 투자로 들어오신다든지 아니면 개인 투자 조합으로 들어오신다든지 이제 엔젤 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엔젤과 이제 섹터를 조금 공유하고 있는 쪽이 이제 엑셀러레이터. 엑셀러레이터의 투자가 굉장히 이제 그 활발히 일어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그 요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엑셀러레이터라고 이제 규정을 해서 이제 중기부 쪽이죠. 지금 이름이 좀 바뀌었습니다만 중기부 쪽에서 이제 엑셀러레이터의 어떤 투자 기능 강화를 위해서 현재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 좀 초창기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은 투자할 수 있는 뭐 자금 조달 면에서는 아직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은 활발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그쪽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만큼 이제 앞으로는 엑셀러레이터 쪽에서도 자금을 이제 마련하시는데 조금은 이제 풀릴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엔젤과 엑셀러레이터와 이제 조금은 영역을 또 같이 하고 있는 저희 이제 벤처 캐피탈, 그 다음에 이제 PE라고 하는 사모펀드들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면은 이제 전통금융, 증권사, 혹은 뭐 사모펀드 중에서도 좀 큰 규모로 투자하는 사모펀드들, 그런 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이제 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자금이 이제 계속 필요하세요. 예를 들면은 이번에 이제 개발 자금이 처음엔 사실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는 개발이 완료되면은 양산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 외주를 주셔가지고 제품을 계속 이제 받아오시게 된다라는 형태면은 사실상 마진율 상승에는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자체적인 생산 설비라든지 그런 라인들을 좀 구축하셔야 되는데, 이제 그럴 때에도 또 자금이 또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본격적인 어떤 스케일업을 하셔야 되는 상태에서도 자금이 이제 계속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옛날 방식으로 하신다면은 우리가 매출을 올려서 이익을 남기고 그 이익을 다시 이제 우리 회사에 재투자, 원자재를 산다든지 개발비에 좀 더 쓴다든지 인력을 좀 더 고용한다든지 그런 형태로 계속 이제 재투자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 재투자를 외부에서 이렇게 차입하게 되셔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안정성보다는 성장성에 이제 올인하겠다라는 게 사실상 이제 스타트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어떤 투자 쪽의 어떤 기업들, 기업 형태들이 이제 포지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건 뭐 참고 사항들입니다. 요거는 뭐 사실 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네. 투자 금액 같은 경우에는 한 요 정도 레인지가 이제 이쪽 분들의 어떤 투자 규모다. 엔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기업이 대표님 혼자 계신다거나 혼자 계시고 기술에 대한 예를 들어 특허권 정도 이제 가지고 계실 때, 완전 초창기 때, 그때 이제 엔젤 분들의 투자를 받으시면은 예를 들면은 한 1,000만 원에서 5천만 원 규모의 지분의 한 20% 정도 드려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 굉장히 이제 값비싼 돈인 거죠, 그게.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조금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제 그 VC 단계에서부터 사실은 그 투자 유치 난이도가 상당히 올라간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 엑셀러레이터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어떤 기업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사전에 스킨십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기업이 이제 뭘 원하고 있고 어떤 자금을 이제 어느 시기에 이제 필요로 하고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사실 있기 때문에 엑셀러레이터는 이제 옆에서 계속 커뮤니케이션도 할 수 있고 그런 상태라면은 벤처 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노크를 해서 약속을 잡고 이제 벤처 캐피탈에 가셔가지고 이제 IR이라고 하는 이제 기업 발표를 이제 하시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옆에 붙어 있는 사람이랑 얘기하는 거랑 직접 또 미팅을 잡아가지고 가는 거랑 커뮤니케이션의 레벨에서 좀 차이가 있을 거다라고 하셔가지고 일단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벤처 캐피탈의 투자를 만약 못 받는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고성장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 요거를 받을 수 없다라고 하면은 중간에 이 자금을 융통하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이제 운과 노력이 따라야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들어가 있는 플레이어들이 상당히 다 각각 중요한 영역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쪽까지 이제 가시게 되는 분들은 여기 있는 투자자들을 아마 이제 다 만나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 벤처 캐피탈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기 혹시 경영 경제 전공하신 분 혹시 있으신가요? 아마 있으실 것 같은데요. 거기서도 가볍게 배우는 내용들이죠. 대체 투자에는 이제 대체 투자라는 게 있고 전통 투자라는 게 있습니다. 전통 투자라고 하면은 이제 주식,
어떤 채권 이런 거에 대한 투자를 하는 쪽을 말하고요. 뭐 회사로 따지자면은 우리 이제 증권사들, 큰 증권사들 있죠. 그쪽에서 이제 보통 핸들링하는 것들입니다. 대체 투자라고 하면은 이제 기존 전통이 아닌 어떤 물건에 대한 어떤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거기에 이제 투자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거는 이제 부동산 투자죠. 요즘 부동산 투자 관련된 어떤 뭐 투자 트렌드가 굉장히 좀 각광받고 있어서 투자 업계 내에서도 부동산 투자 관련 인력들은 몸값이 상당히 높아진 상태다. 네, 그게 결국에는 뭐 상당히 좋은 기회가 있는 시장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제 벤처 캐피탈이나 이제 뭐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뭐 기업의 지분을 투자하는, 어떤 기업의 지분이냐면은 이제 비상장 기업들, 그 비상장 중에서도 좀 초기 기업들, 7년 이내 기업들에 투자하는 어떤 그런 대체 투자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 밑은 뭐 이렇게 좀 큰 규모에서 일어나는 것들이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그러면은 벤처 캐피탈이 투자하는 이 기업의 지분은 도대체 얼마나 위험한 자산인 건가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기 뭐 몇 개만 좀 짚어드리자면, 뭐 인프라스트럭처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예를 들어 발전소라든지, 우리가 뭐 그 정부에서 하는 그런 인프라 관련된 사업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도로라든지는 사실상 이제 완공을 해 놓으면은 그 물건 자체에 대한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리스크를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부동산은 말할 것도 없겠죠. 쭉 올라가시면은 벤처 캐피탈은 이제 굉장히 큰 리스크를 가지고 있고, 이거는 결국에는 이제 긴 회수 기간을 가지고 높은 수익률을 노려야 되고, 잠시만요. 요거는 뒤쪽 가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결과적으로 벤처 캐피탈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추구하는 모험 자본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만약에 이제 그런 하이 리스크를 운용을 한다라고 하셨을 때, 경영 경제 쪽 공부하신 분은 알겠지만 이제 포트폴리오 전략이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하이 리스크지만 하이 리턴을 가질 수 있는,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일부 구성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적인 리스크와 중간에 어떤 수익률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은 이제 뭐 대부분을 좀 차지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30% 정도는 이제 저희가 이제 프리 IPO라고 하는 상장 바로 이전에 혹은 뭐 한 2년 내에 상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에 사실 투자를 하게 되고요. 요 같은 경우에 상당히 높은 수익률과 적은 회수 기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이제 펀드를 하나 구성할 때 70%는 우리가 예를 들면 대전 지역에 있는 7년 이내에 어떤 소셜성을 가진 기업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일단 묶어놨으면은 나머지 30%는 이제 비목적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는 이런 흔히 말해서 수익률을 조금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고수익의 프로젝트에 이제 좀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우리가 만약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가진 기업이다. 그러니까 안정성은 서류상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떨어질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어요. 라는 기업이라면은 조금은 예를 들면 10억 원이라고 하는 펀드 규모에서 한 1.5억 원 정도가 그런 기업에 좀 할당이 돼 있다. 이런 식으로 가상으로 조금 그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전략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기업마다 다르고요. 또 상황마다 다르고 운영 전략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편차가 있을 거지만 결국에는 요 비목적에 대한 좀 수익률 추구 요 부분만큼은 대부분의 기업이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자면은 펀드가 10억짜리라고 했을 때 약 7억 정도가 이제 타겟이 되는 거겠죠. 네. 앞에서 말씀드린 건데요. 초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낮고 영업이익률이 낮고 기업 가치 상승 가능성은 뭐 상당히 높죠. 왜냐하면 현재의 가치가 나중에 어떤 오를 거를 생각을 하면은 상당히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평가된 상태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높고 문제는 이제 회수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요. 요거는 조금 뒤에서 설명을 다시 하겠습니다. 성장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쭉 가면서 회수 가능성이 이제 뭐 중간쯤. 프리 IPO,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프리 IPO 같은 경우에는 회수 가능성이 사실 상당히 높아요. 왜냐하면은 그 기업이 상장에 만약에 예정됐던 일정에 이루어지지 않고 실패를 하더라도 저희가 만약 그 펀드 자체 여유 기간이 있다면 재상장을 도전하는 걸 이제 기다려가지고 저희가 이제 회수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미 뭐 상장 목전에 와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 주식을 이제 구주 거래라고 하거든요. 그걸 이제 장외 시장에서 어떤 매각하는 것도 마켓 메이킹이 조금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래서 회수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회수 가능성에 조금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기업이 우리 기업은 이런 기술도 가지고 이런 예상 매출처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성장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실현되지 않은 어떤 기업 가치, 우리 지분 가치에 대한 상승은 이제 뭐 어느 정도는 자료로 이제 증빙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거를 누군가가 사줘야 아니면 어디 팔 시장이 있어야 결국에는 이제 확정 수익이 돼서 이제 저희가 이제 회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의 어떤 초기 단계에서는 사실 뭐 우리가 상장을 언제 할 거예요 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뭐 이렇게 너무나 추정이겠죠. 하지만 어느 정도 스텝과 마일스톤을 밟아서 뭐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몇 년도쯤에는 뭐 상장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다. 우리 예상 매출상. 이 정도 그림은 사실 좀 그려주시기를 저희는 사실 좀 바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좀 의문이 있을 게 도대체 고성장 기업, 그러니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추구한다면은 우리가 도대체 얼마나 높은 이제 성장률을 보여줘야 이제 높은 성장률, 그들이 말하는 높은 성장률일까? 요거는 사실은 좀 답은 없는 상황이고요. 하우스마다 좀 판별 기준은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은, 회수기간 4년, 그러니까 투자부터 이제 회수까지 4년이 걸리는 어떤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1.3배라고 하시면 사실상 이제 30%의 수익이 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IRR이라고 하는 이제 내부 기준 수익률 만든지 갑자기 헷갈리는데요. 아무튼 요거는 어떤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냐면은 우리가 요 프로젝트에 연 7%짜리 이자를 가진 금액을 대출을 해가지고 요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면은 4년 뒤에 똔똔이다 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IRR이랑 멀티플을 또 두 개 다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렇게 쭉 보시면은 사실 5배가 올랐을 때 이제 IRR 뭐 49? 상당히 높죠? 근데 이제 여기에 요 IRR 수치를 이제 기본적으로 뭐 우리가 IRR을 따졌을 때 7%의 수익률을 이제 리턴을 해드릴 수 있다 라고 했을 때 그 수익률만 사실 따지면 안 되시는 게 이제 저희는 펀드를 결정할 때 이제 기준 수익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펀드는 우리의 설계대로라면은 몇 %의 수익률을 올릴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수익률의 허들은 넘긴 기업에 이제 투자를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6%를 만약에 이제 사실 많이 좀 쓰는 그 6% 정도면 많이 쓰는 그 정도입니다. 요거를 이제 빼게 된다면은 상당히 IRR은 좀 줄어들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한 요 정도 이제 노란색 박스로 한 요 정도부터가 조금은 매력적인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투자인 것 같다. 가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체크를 해놨고요. 그렇게 됐을 때 높은 수익률을 우리가 가져가는 프로젝트다. 라고 한다면은 멀티플, 그러니까 몇 배, 지분 가치가 몇 배 성장할 거냐. 따졌을 때 적어도 한 2.5배 정도? 그 정도 이상을 달성해야 된다. 라고 일단 감을 좀 잡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수 방법 관련해서 조금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이제 투자금을 통해서 기업이 발행한 어떤 주식을 이제 매입을 하게 되고, 그 매입한 주식을 이제 매각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확정 수익이라고 하죠. 확정 수익으로 만들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투자 형태에 따라서 이제 보통주가 있고, 우리가 흔히 이제 뭐 종류 주식이라고 하는 이제 뭐 요즘은 RCPS라는 걸 상당히 많이 쓰게 되는데, 뭐 RCPS도 있겠고, 이제 뭐 회사채, 이제 뭐 전환사채 같은 경우에는 회사채로 사실상 들어가고요. 이런 게 있습니다. 보통주를 조금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여기서 가장 기업에 유리한 투자 방법이 뭔가? 기업 입장에서. 보통주입니다. 아무런 권리가 보통 달려있지 않아요.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뭐 키움증권이라든지 영웅문이라든지 들어가서 이제 사시는 주들이 이제 보통은 이 보통주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의결권이 보통은 이제 달려 있습니다만, 주당 의결권이. 요거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주당 의결권이 달려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대표님들이 가끔가다 조금 오해를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투자를 받을 때 나는 미치고 들어가기 싫기 때문에 보통주로만 투자를 받겠다라고 하시는 케이스들이 가끔 눈에 좀 띄긴 합니다. 예.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벤처캐피탈에서 투자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게, 여기서 말하는 이제 종류 주식, 상환전환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만약에 투자가 실패를 했을 때 그거를 이제 보존할 수 있는 어떤 권리들이 사실 상당히 많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상 좀 불리할 수도 있는 그런 조항들이 좀 붙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보시면은 같은 기업 가치에서 보통주와 종류 주식이 있다면은 보통은 뭐 보통주로 받는 게 훨씬 더 이득이겠죠. 근데 실제로는 밸류 기업 가치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이제 어떤 재무제표라든지 초기 기업 분들은 이제 재무제표나 어떤 매출 상황이나 그런 것들이 숫자로 몇 년치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런 기업 가치는 사실은 어떤 식으로 이제 벤처 캐피탈을 설득하고 딜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변동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기업 가치를 좀 이렇게 고무줄 같이 탄력 있게 좀 가져갈 수 있다면은 벤처 캐피탈을 좀 유인할 때는 이 상환전환 우선주를 사용해가지고 이걸로 이제 우리 지분을 이제 매입해달라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사실 좋고요. 요거에 관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뭐 그런 예가 있어요. 저번 투자 라운드까지 우리는 보통주로만 받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투자 유치를 하게 되는데 이번에도 저번 어떤 주주들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보통주로만 받겠습니다. 했을 때 10개 벤처 캐피탈에서 관심을 보일 만한 딜이 한 두세 개의 벤처 캐피탈에서 이제 관심을 보이게 되는 딜로 좀 바뀌게 돼요. 왜냐하면은 굉장히 위험한 투자건이 되기 때문에. 근데 그랬을 경우 10개를 병합시켜서 우리가 밸류를 조정해가지고 투자를 받는 게 과연 유리할 건지, 아니면은 한두 개 중에서 어떤 선택을 해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이제 받는 게 유리할 건지, 그거는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잘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종료 주식을 굳이 이제 받으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종료 주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전장치가, 투자자에 대한 안전장치가 걸려있는 종류 주식이기 때문에 이런 리스키한 프로젝트에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는 뭐 보통주랑 RCPS가 있다라고 했을 때 무조건적으로 RCPS는 나쁜 거다라고 가끔 가다가 이제 오해를 하시는 분이 있으신데, 요거는 이제 후속 투자, 지금 이번 투자만 아니더라도 나중 투자를 위해서도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이제 RCPS로 계속해서 가시는 게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RCPS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투자를 받게 되면은 자본으로 인식이 돼요. 근데 이제 요건 자본으로 언제까지 인식이 되느냐? 저희가 이제 그 회계 규정을 이제 K갭을 사용하잖아요, 보통. 근데 이제 상장 이전에는 이제 IFRS라는 걸로 바뀌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는 이제 부채로 인식이 돼요. 그래서 상장 이전에는 사실 보통주로 다 전환하게 되는, 왜냐하면 기업 부채가 그 회계 규정에 따라서 갑자기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조정하기 위한 어떤 단계를 거칩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 저희한테 뭐 좀 어느 정도 일반적인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 상황 가서 뭐 보통주 전환 갑자기 뭐 안 해준다? 그런 경우는 사실 뭐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기업에서 뭐 어떤 상장 가능성에 대한 이슈가 좀 있다라고 하면은 조금 전환을 좀 늦추는 경우는 있겠죠. 전환 사채 같은 경우에는 사실 K갭에서도 상장 이전에 이제 하는 K갭에서도 이제 부채로 인식이 돼요. 그래서 사실상 요즘 같은 경우에는 굳이 전환 사채는 투자를 굳이 받을 이유가 있나? 약간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투자자 입장에서도 굳이 CB보다는 그냥 RCPS? 어떻게 보면 상위 호환이기 때문에 굳이 이제 뭐 CB를 해서 투자를 보통은 안 합니다. 조금 길어졌는데요. 정리 잠깐 하자면은, 보통주가 무조건 유리한 건 아니다. 그리고 보통의 투자는 RCPS라는 걸로 현재 이루어지는 이제 트렌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챕터는 제가 뭐 전문적으로 사실 교육을 뭐 다닌다거나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실무 위주로 좀 뛰고 있기 때문에 실무 현장에서 좀 많이 좀 고민하시는 질문들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적어 놨습니다. 일단은 텍스트로 읽으셔도 좀 이해 가능하시게 제가 좀 적어 놨고요. 보시면은 이제 키포인트는 이겁니다. 이제 회수 가능성이 높으면은 투자 수익률도 좀 높여서 저희가 어느 정도 이제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기업의 가치는 계속 오르는데 회수할 방법이 절대 없는 어떤 아이템이다. 사업의 형태다. 요 같은 경우에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예를 들어 한국 내에 그 아이템에 대한 시장이 현재 뭐 1,000억 원 규모라고 하면은 그 시장을 100% 우리가 차지하더라도 1,000억 원의 매출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어느 정도 성장의 한계가 있다라고 저희는 좀 판단하기 때문에 기존의 이제 시장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서 우리가 이 시장에만 접근 가능한 아이템인가? 그렇게 되면은 뭐 개발 방향을 바꿔볼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조금 다른 사용처를 발견할 수도 있겠죠. 혹은 뭐 해외 시장을 좀 진출을 노려볼 수도 있겠고요. 해외 시장 관련해서는 뭐 우리 요즘 얼마 전부터 이제 호미, 밭 가는 이제 호미 같은 경우에 이제 해외에서도 이제 각광을 받고 갑자기 해외 수출이 되기 시작했죠. 그런 어떤 시장에서의 기회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그 동그랗게 생긴 단원인 그 찜기 같은 경우에도 외국에서 갑자기 그걸 가져다가 그 캠핑용 화롯대로 쓰기 시작한다든지 뭐 그런 새로운 어떤 사용처.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뭐 찜기의 어떤 국내 시장이 한 500억 규모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해외 수출이 되고 캠핑용 화롯대 시장까지 우리가 이제 포함을 할 수가 있다면은 우리가 이제 도달 가능한 시장은 조금 이제 커질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회수 가능성이라는 부분에서 아까도 앞에서 조금 설명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이제 꾸준한 투자 유치가 조금은 중요해요. 왜냐면은 저희가 투자를 해놨는데 한 3년간 후속 투자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투자되는 그 상황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자면은 저희는 일단은 기업과는 별개인 외부 투자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 지분의 어떤 가치를 인정하고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된다면은 시장에서의 그 가치를 이제 인정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가상으로 생각했던 우리의 기업 가치가 시장에서 이제 공인된 가치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과정들이 1.5년 간격으로 보통은 이제 투자 유치가 일어나야 먼저 번에 투자했던 이제 투자자들도 그 가치 상승, 이제 시장 가치 상승들이 이제 관측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회수를 이제 독촉하지 않으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첫 투자 유치를 이제 하실 때 후속 플랜까지 다 이렇게 정밀하게 하시기 좀 힘드실 거예요. 네. 기업의 어떤 아이템이라든지 속한 시장에 따라서 그런 거를 좀 그리기 굉장히 힘든, 자료도 많이 없는 그런 시장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런 것들은 대표님들께서 이제 뭐 굉장히 이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투자만 유치받고 우리는 계속해서 먹고 살 수 있어요 라는 소리는 우리 기업이 안정성이 있어요 라는 소리로 저희는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꾸준한 투자 유치가 우리는 필요하고 이런 플랜으로 우리는 이제 유치를 할 거다 라고 어떤 그림을 좀 그려주셔야 저희가 뭐 구체적인, 예를 들어 저희는 몇 년도에 이제 상장을 해서 당신 투자자들이 뭐 이때쯤이면 시장에 이제 매각할 수 있도록 그림을 그려줄 거예요. 이거면은 사실 베스트 케이스인 거고, 그게 만약 안 되더라도 꾸준한 투자 유치가 있겠고, 또 꾸준한 이제 시장 가치 상승이 있으면은 결국에는 저희도 이제 회수하기가 좀 쉽겠죠. 예. 그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기업 브랜드 이제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를 좀 담고 있습니다. 제품 자체에 대한 뭐 마케팅은 이제 자금을 활용하셔가지고 계속 하시겠지만, 예를 들어 이제 여기 이제 와 계신 분들도 어떤 지원 사업의 일환 중에서 그 안에서 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각종 지원하고 있는 어떤 지자체 프로그램 등과 이제 계속해서 컨택을 해서 우리 기업이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이제 가치가 상승하고 있다라는 거를 기관들에 이제 좀 적극적으로 좀 알리셔야 돼요. 네. 그런 것들은 이제 가끔가다 이제 은둔고수형 기업들이 좀 계세요. 이제 아무런 투자 유치도 없고 홍보도 없었는데 알고 보니까 쉽게 개발할 수 없는 어떤 큰 개발금이 들어가는 거를 뚝딱 만들어내셨고 이제 팔로 개척만 남은 상태에서 갑자기 첫 투자 유치를 받겠다라고 이제 갑자기 이제 컨택해 오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랬을 때 문제가 뭐냐면은 1번이랑 조금 겹치긴 하는데 기존에 투자 이력이 없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조금은 그 리스크가 좀 많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그 투자 유치를 하는 어떤 방법론적인 것들, 예를 들면은 기업의 대표님들이 예를 들면 나는 보통주나 뭐 RCPS 이런 거 모르겠고 돈만 달라 이렇게 하시면은 사실 뭐 안 되시겠죠? 얘기가 안 통하겠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벤처 캐피탈 쪽이랑 어느 정도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투자에 대한 좀 이해,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도 상당히 사실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번에 뭐 투자 건이 딜이 하나 생겼는데 기존에 굉장히 이제 딜을 잘 보기로 유명한 수익률이 좋기로 유명한 투자자에서 이미 투자를 했더라. 그리고 이번에도 투자를 하겠다고, 재투자를 하겠다고 지금 이제 협상 중이더라. 그러면은 일단은 다른 걸 떠나서 그들이 보는 무언가가 있구나라고 저희는 이제 좀 조금 좋은 인식을 바탕으로 사업계획서를 좀 보게 되겠죠. 그건 사실 뭐 어떤 후광 효과의 일종이긴 합니다만 그것도 사실은 좀 무시 못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셔서 초기부터 우리 아이템으로 투자를 과연 뭐 유치를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셔도 그 단계에 맞는 투자자들을 계속해서 이제 컨택하셔가지고 이제 뭐 아이템도 이제 디벨롭 해보시고 아니면 이제 어떻게 보면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사업을 진행하시다 보면은 굉장히 좀 외로워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사업 아이템에 대해서 내 머릿속에 가득한데 팀원한테는 이제 전달이 안 돼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어떤 카운터파트로서 투자자들은 존재하는 그런 것도 어느 정도는 있다. 라고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과 공유, 뭐 언론사 홍보, 발간물 이런 것들을 이제 굉장히 잘하시는 기업분들 가끔 계세요. 검색하면은 뭐 어디서 상 탔고 뭐 어디에서 후속 투자 유치를 했고 해가지고 이걸 되게 체계적으로 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그것들이 우리가 예를 들면은 뭐 절대 여기다 쓸 수 있는 어떤 비용이 없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어쩔 수가 없는데 그렇게 큰 비용이 사실 들어가지는 않는 것들이거든요. 기사를 내보낸다든지 그런 것도 이제 좀 세심히 관리하셔가지고 저희도 사실은 뭐 이렇게 기업분들 다 진짜 찾아뵙고 기업 어떤 생산 설비 같은 것도 다 실사를 하고 오프라인으로도 많이 뜁니다만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저희도 이제 구글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글링 했을 때 예를 들어 홈페이지도 없고 아무런 기사도 없고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는 크레탑이라고 하는 기업 정보 사이트에 이제 들어가요. 유료 사이트에 들어가서 검색을 합니다. 이제 기본적인 기업 정보들이 이제 떠요. 그 어떤 예를 들어 뭐 재무 상태라든지 신용 등급이라든지 그런 로우 데이터보다는 어떤 이런 기사 같은 것들에 대한 기사 같은 것들로 저희한테 이제 정보를 전달했을 때 좀 더 많은 것들을 이제 좀 전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신경을 써서 계속해서 이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수 시점의 자금 계획, 이제 회수 시점까지의 사실 자금 계획인데요. 요거는 이제 지금 이미 계속 하고 계시는 대표님들도 많으실 텐데, 엑셀 시트에다가 기업에 대한 모든 거를 다 집어넣으셔서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이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런 관련 정보를 이제 요청을 했을 때 통으로 넘겨주시거나 가공해서 넘겨주시거나 하는 그런 이제 백데이터들에 대한 수집, 그 다음에 계획은 꼭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투자 유치를 이제 해야 될 것 같은데 언제부터 준비를 해야 될까라고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세요. 투자 유치는 뭐 먼저 번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생산 캐파 증설 시점, 원자재, 원재료가 이제 증가했을 때, 혹은 우리가 이제 제품을 팔기 위해서 어떤 인증 단계를 거쳐야 될 때, 그 비용도 사실 뭐 적게는 몇백만 원에서 많게는 뭐 몇천만 원까지 들고, 또 기간도 뭐 짧게는 뭐 15일, 영업일 기준 뭐 15일에서 되는 것도 있고, 아니면 한 3달간 준비해야 되는 그런 것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자금 계산을 해보고 이거는 분명히 이제 자체 자금으로는 안 될 것 같고 외부 차입을 해야 될 것 같다 라고 이제 판단이 섰을 때 이제 그 기점이 바로 이제 투자 유치를 해야 되는 기점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기점이 세워졌으면 이제 언제 전부터 이제 준비를 좀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시는 게, 보통 한 1년 전부터 사실은 이미 1년 후에 돈을 쓸 계획을 일단 구상을 하시고요. 12월 전부터 이제 투자 유치 자료, 이제 과거 우리가 쌓아왔던 어떤 뭐 재무라든지 사업 성과라든지 그런 매출처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데이터와 이제 현재 상태,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데이터를 준비를 이제 처음에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첫 투자 유치 같은 경우에는 요구하는 자료들이 뭐 상당히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어떤 투자 딜을 진행하면서 아니 무슨 요구하는 게 이렇게 많냐, 차라리 그냥 은행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대표님들 더러 계십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요거를 이제 한 번, 두 번 이제 경험하시다 보면은 기존의 어떤 데이터에서 계속해서 축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조금은 수월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쯤 이제 원활하게 투자 유치가 이제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일어나는 시점 같은 경우에는 대표님께서 직접 뛰시는 게 아니라 보통은 뭐 재무팀이라든지 아니면은 저희 이제 경영관리팀이라고 보통 하죠. 경영관리팀 중에서도 그런 능력을 이제 배양해가지고 팀장급이 이런 걸 좀 리딩할 수 있게끔 미리 배양을 해놨다면은 그때쯤에서는 조금 수월해집니다만, 초반에는 사실 요구하는 자료도 많고 어떤 자료를 요구할지도 잘 모르고 하기 때문에 이 자료 준비에는 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 6개월, 8개월 전부터 이제 개인적으로 네트워킹이 가능한 투자자가 혹시 있으시면은 컨택을 이제 슬슬 시작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모데이 같은 데 나오셔서 저희는 이번 몇 월까지 뭐 얼마의 자금을 이제 유치 계획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제 마케팅 활동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한 6개월에서 8개월 전 정도가 좀 적당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시작하자마자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우르르 몰려가지고 이제 어떤 뭐 딜을 하자라든지 그런 형태로 가기엔 조금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그 매번 새로운 어떤 산업 아이템들이 이제 와요. 그렇게 되면은 저희도 사실 어떤 스터디를 할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개개인들의 어떤 그 관심도들이 사실 있거든요. 심사역들의. 예를 들면 나는 어떤 아이템은 정말 안 된다고 생각해 라는 아이템이 있는가 하면은 나는 뭐 전공이 뭐기 때문에 이 아이템은 분명히 될 거야 라고 하는 좀 개인적인 취향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감안했을 때 한 6개월에서 8개월 전 조금은 안전하게 투자 유치를 이제 슬슬 본격적으로 저희 이제 투자 유치 하고 있어요. 네, 얼마 조달할 겁니다 라고 이제 말하고 다니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투자가 만약 됐어요. 첫 기업에서 됐고,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10억을 조달을 해야 되는데, 기업 하나에서 투자 기업에서 이제 5억을 이제 입금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보통 그 기간으로부터 한 3개월 내에는 이제 같은 기업 가치로 투자할 수 있는 어떤 한 라운드다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개념이 있다는 건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걸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실제 상황에 대보시면 이제 좀 아실 것 같은데, 뭐 예를 들면은 한 기업에서 이제 5억을 추가로 이제 해주기로 했는데, 저희가 스케줄상, 앞에 기업보다 한 4달 후 좀 투자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면은, 이거를 같은 기업 가치로 주는 게 맞는 거지. 왜냐하면 그 4달 새에 우리가 매출이 올라갈 거고 영업이익률이 뭐 상승할 거고 기업 가치가 사실은 달라지잖아요. 형평성 문제도 있고 요거는 이제 세법상 그 양도세 문제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개월까지가 보통은 이제 한 라운드다라고 생각하시고 움직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투자자가 붙어가지고 다른 스케줄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할 텐데, 그 스케줄을 중간에서 어떻게 보면 조율하는 것도 이제 대표님의 역할 중에 하나다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접촉을 할까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들을 하세요. 사실 저도 뭐 뚜렷한 답을 좀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조차도 다른 투자사 심사역 아예 모르는 심사역이랑 접촉할 때 저도 좀 난감하긴 하거든요. 콜드콜로 하기에도 어떤 좀 민망한 상황이 연출이 될 수도 있고 때문에 제가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굉장히 뻔한 대답이긴 합니다만 이제 데모데이 중에서도 이렇게 지역 기준으로 하는 거 말고 좀 큰 데모데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전국에서 심사역들이 이제 초청이 돼가지고 오기 때문에 많은 투자사들의 이제 노출도를 좀 올릴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뭐 서울에서 하는 뭐 스파크랩인가요? 국내에서 상당히 큰
데모데이 같은 경우에도 흔히 말해서 이제 전국 방송을 타고 전국에 있는 심사들이 다 보기 때문에 그런 데를 좀 전략적으로 1년 전부터 준비를 하셔가지고 저기서 우리가 데모데이를 발표를 하려면은 어느 정도 수준이어야 될 것 같구나. 그럼 이 수준을 한번 맞춰보자 라고 사업 계획을 짜셔가지고 미리부터 좀 접근하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계획인 것 같습니다. 스파크랩 같은 경우에는 저도 한번 참여를 해봤는데요. 서울 그 코엑스에서 굉장히 큰 홀을 빌려서 이제 합니다. 그 극장 같은 데를 빌려서 하는데, 어느 정도로 사람이 오냐면은, 계단에 앉기도 힘들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와요. 스타트업 관계자분들도 많이 오시고, 그 다음에 발표하시는 그 기업의 어떤 임직원분들도 많이 오시고 하시는데, 대부분의 투자사가 서울 테헤란로에 위치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은 밥 먹고 걸어가서 잠깐 보고 갈 수 있는 이제 그 정도 접근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제 그런 어떤 지역적인 특성도 조금은 고려해서 노출도를 최대한 높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지원 사업 통해서 접촉하고 홍보하시는 건데요. 예를 들어 이제 창조현대 혁신센터 같은 경우에도 유관 기관 중에 이제 투자자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투자사가 원하는 것과 기업의 어떤 아이템, 형태, 단계 이런 것들이 좀 온라인이 되는 아이템이 있다, 건이 있다 라고 하면은 저한테도 전화를 많이 해주세요. 이거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주세요 하고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하시기도 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우리가 투자사를 만나서 어떤 독촉할 수 있는 파워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기관의 힘을 빌려서 어떤 좀 강하게 어떤 IR 자료를 좀 밀어 넣어보는 그런 시도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를 위해서는 일단 기관분들과 많은 접촉을 해야 될 거고, 프로그램에 여러 번 이제 참여를 하셔가지고 사실상 우리 기업에 대해서 이제 많이 좀 알리신 상태에서 우리 기업의 이제 우수성을 알리신 상태에서 진행하시면 조금 더 얘기가 빨라지겠죠. 요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그 게임 관련된 컨퍼런스 중에 저기 플레이 엑스포라고 그 유명한 게 있는데요. 게임 회사라든지 VR이라든지 그런 회사들이 이제 참여를 합니다. 그러면은 아마 이제 가보신 적은 없으실 텐데 보통 위쪽에 이제 교육 프로그램들이 마련이 돼요. 그래서 현재 게임 생태계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교육도 하고요. 한쪽에는 이런 투자 마켓이 열립니다. 기업분들이 이제 많이 익숙하시겠지만 이제 조그마한 부스를 차려 놓으시고 투자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 기업에 대해서 이제 아이템도 알아보고 직접 얘기도 하고 컨택도 하고.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조금 유료겠죠. 네, 유료로 이제 어떤 부스를 받아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CES 같은 데서 우리가 부스를 차려놓고 홍보를 할 수 있다 라고 하면은 그런 형태도 상당히 괜찮은 마케팅 수단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전략적으로 활용하셔가지고 이런 데서도 투자 마켓이 있긴 있다 라고 일단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 살짝 보시면은 기존 주주를 적극 활용. 요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기존에 투자했었던 그 투자사라든지 개인 아니면 엔젤 투자자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투자 유치를 추가적으로 해야 되고 이분들은 새로운 후속 투자 유치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기업 지분이 조금 더 높은 가치를 가지길 원하거든요. 이익이 서로 맞아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에 들어와 계신 이제 투자 관련된 주주들이 계시다면은 그 주주분들에게도 조금은 적극적으로 혹시 소개를 해주실 수 있나 이런 것도 좀 알아보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옆에 기업분이 친한 이제 대표님이 이번에 투자 유치를 받으셨어요. 되게 좋게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 대표님을 찾아가가지고 그 투자자를 좀 소개를 시켜달라. 이 투자자는
어느 섹터, 어떤 산업군에 이제 보통 투자를 하느냐 이런 걸 좀 물어보신 다음에 이제 좀 어느 정도 이제 니즈가 서로 맞아 떨어진다라고 하시면은 직접적으로 뭐 중간에 소개를 한번 받으셔서 컨택을 해보시는 것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외의 방법 같은 경우에는 벤처 캐피탈 협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심사역들은 여기에서 하는 어떤 합숙 교육을 거의 뭐 필수적으로 사실 갔다 오거든요. 한 일주일 정도 이제 호텔에 가둬놓고 이제 심사역들이 너무 자주 도망가니까 이제 호텔 여주에 있는 호텔에 가둬놓고 일주일 정도 이제 합숙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저 때가 제가 벌써 갔다 온 지 한 6년, 7년쯤 된 것 같은데 그때만 하더라도 한 기수가 한 120명 정도였어요. 그럼 그 중에서 한 절반 이상은 사실상 진짜로 심사역들이고 나머지 분들은 뭐 임원분들도 계셨고 그 다음에 이제 기관들, 창조형지역진흥타, 뭐 테크노파크 이런 쪽에서도 많이 오시고요. 그 다음에 기업분들도 꽤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마 협회 회원 가입이 되면 조금 저렴해져요. 근데 이제 교육 자체가 사실 뭐 합숙 교육, 거기다 일주일 호텔에 묵어야 된다를 이제 생각하시면은, 한 200만 원 정도? 예, 비용이 사실 들어가긴 합니다. 예. 근데 여기 가면은 사실상 일주일 동안 심사역들이랑 갇혀가지고 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여기만큼 좀 두터운 네트워크를 쌓기에는 안성맞춤인 곳은 여기가 사실 최고인 것 같다. 그래서 한 120명이 가는 단체 MT 분위기를 조금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교육 끝나고 밤에는 이제 다 같이 좀 이렇게 술자리를 좀 가지는 분위기들이 형성이 돼가지고 네트워크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려면은 대표님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재무 관련된 이제 CFO 포지션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통해서 네트워크를 조금 확보를 하시고 시간이 그 안에서는 많으니까 우리 아이템에 대한 소개도 이제 할 자리가 많거든요. 그런 것들 좀 적극 활용하시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콜드콜 같은 경우에는 그거죠. 대표 번호로 이제 전화를 그냥 하는 거. 예. 그랬을 경우에는 보통은 성공률이 사실 상당히 낮긴 합니다. 예, 저한테도 이제 메일로 관리팀에서 이제 이번에 이제 투자 유치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하면서 이제 그 자료들이 사실 넘어오는데, 저희가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기업에 이제 아이템이 안 좋아서 저희가 사실 콜드콜을 적극적으로 대응 안 한다라기보다는 이미 보고 있는 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뭐 다음 달 말까지는 보고서가 다 나와야 되고 저희도 이제 투자심사위원회를 또 진행을 해야 되고 스케줄이 사실 밀려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시로 사실 날아오는 IR에 대해서는 좀 처리하기에는 좀 개인적인 한계들이 사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콜드콜의 성공률이 좀 떨어진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럼에도 그걸 통해서 예를 들면은 뭐 한 30군데를 이렇게 싹 돌렸는데 그 중에서 한 군데만 연락이 와서 좋은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서 그 투자사에서 그러면 이 아이템은 뭐 어느 투자사에 뭐 무슨 심사학도 관심이 있는 아이템이니까 인바이트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같이 딜을 보자 뭐 이런 식으로 사실 발전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콜드콜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심사역이랑 뭐 접촉을 하시게 되면 서로 뭐 그 아이템에 대한 어떤 IR 자료상의 어떤 소개, 그 정도가 처음에 이제 첫 컨택으로 이루어질 텐데, 그 뒤에는 이제 개인적인 어떤 질문 사항들, 뭐 보충 설명돼야 될 사항들에 대한 요청을 이제 계속 드립니다. 그래서 요걸 조금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아이템의 사업성이 과연 좋은가? 그러니까 돈이 될 만한 아이템인가? 사실은 키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 소셜벤처 관련된 투자 유치를 하는데, 제가 자꾸 사업성 해가지고 조금 뭐 죄송한 마음도 있겠습니다만,
요즘 또 트렌드가 어떤 자생력을 갖추지 않으면은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진 소셜벤처도 사실 지속성을 가지기 힘들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어떤 지원 정책이라도 예산이 계속 들어가고 결국에는 지속성이 없어서 한 2년 내에 마무리될 지원들이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현재 정부 트렌드에서는 좀 맞지 않는 그런 아이템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업성이 좋은가에 대해서는 보통 이제 시니어 분들, 보통 요거는 사실 굉장히 그냥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저도 뭐 이렇게 사실상 월급쟁이고 회사 생활하는 사람으로서 시니어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5, 60대 분들, 5, 60대 이제 심사역 분들, 보통 이제 대표님이라든지 아니면 임원분들이라든지 아니면 회사 구조상 뭐 이렇게 뭐 팀장을 달고 계시지만 상당히 이제 결정권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IMF 시절을 좀 겪어 오셨어요. 그리고 어떤 닷컴 버블의 붕괴도 보셨고, 어떤 제조업이 우리나라 이제 화랑일 때, 그때도 이제 경험하셨고,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얼마나 탄탄한 현금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안정성에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숫자적인 안정성에 굉장히 좀 무게를 많이 두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템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뭐 요즘 뭐 플랫폼 비즈니스라든지, 근데 그럼 뭐 요즘 뭐 얼마 전까지 트렌드였죠. 뭐 공유 경제라든지 그런 어떤 신 트렌드에 대해서는 조금은 이제 보수적이신, 네. 용어 선택이 좀 어려운데요. 보수적이신 경향을 좀 보이는 그런 케이스들이 좀 많습니다. 주니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실제로 이제 많이 사용하는 용어인데요. 아이템이 이제 얼마나 섹시한가. 그러니까 이 아이템이 내가 이 기업에 투자를 했을 때 정말 그 떠오르는 어떤 새로운 시장에 투자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것도 있고요. 그런 경우가 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너도나도 뛰어드는 돈 되는 어떤 시장에 뛰어드는 뭐 그런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뭐 저희 투자 심사역들 입장에서도 좀 퍼스트 무버로서 새로운 시장을 어떤 발굴하고 투자하고 뭐 그런 거를 조금 더 이제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섹시라는 데 사실 뭐 그런 의미도 많이 들어가고요. 이것도 결국에는 이제 사업성 관련돼서 좀 많이 뭐 이제 뭐 들어가긴 합니다. 예. 그래서 뭐 정리를 살짝 하자면은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얼마나 기존의 어떤 재무적인 그 숫자적인 부분에서 얼마나 이제 탄탄할 수 있는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열리진 않았지만 얼마나 이제 파급력이 있을 수 있는 아이템이다. 이런 것들을 조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투심 보고서라는 걸 쓰는데요. 투자 심사 보고서인데 기업에 대해서 현재 현황, 그 다음에 이 기업이 이제 현재까지 만들었던 어떤 아이템의 어떤 숫자적인 부분, 그리고 새롭게 이제 추진하고 있는 어떤 아이템에 대한 사업성, 이제 얼마나 팔릴 거고, 뭐 이 아이템의 어떤 시장이 어느 정도의 규모로 이제 추정이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은 사실은 기업분들께서 이제 이미 준비를 하고 계시면은 본인의 어떤 사업 영역이니까 사실은 그 시장에 대해서는 이제 기업이 가장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번에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것 중에 엑스레이 관련된 있는 어떤 의료기기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공대 출신도 아니고 관련해가지고 어떤 기술적으로 딥하게 들어가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하기는 사실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설명들은 기업분들이 가지고 계시다가 이 심사역을 이제 가르쳐 주셔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그러니까 자기 섹터, 자기 전공과 관련된 아이템을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쉽게 풀어쓰기 설명, 그리고 백데이터 이런 거는 이제 기존에 계속 수집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질문이 들어왔을 때 이제 그 자료를 이제 넘겨주게 된다면은 투심 보고서가 조금 더 이제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온 투자 심사 보고서는 흔히 말해서 이제 내부적으로 오케이 받기에도 더 높은 확률을 가지게 되겠고요. 네. 대표를 보고 투자한다라는 말을 사실 되게 많이 해요. 이게 사실 왜냐 하면은 초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재무적으로 지금까지 쌓여 있었던 어떤 숫자들이 사실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지기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100만 원의 매출을 작년에 냈다가 올해 1000만 원의 매출을 냈어요. 근데 수치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10배를 본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금액이기 때문에 요거는 사실은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지기 힘듭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대표의 어떤 자질을 보게 되는데, 요거는 사실은 그 대표 개인의 어떤 여기 이렇게 적힌 것들 있죠. 요런 것들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대표가 요런 아이템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딥한 기술이 들어가는 아이템이다. 그러면은 적어도 이 딥한 기술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표는 결국에는 그쪽 전공이라든지 아니면 그쪽 전공자라든지를 데리고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분명히 돼야 될 거고, 하나하나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인격 같은 경우에는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그런 케이스들이 가끔 있어요. 저희도 이제 투자 관련된 딜들을 이제 가서 상담을 드리고, 저희가 이제 내부 프로세스상 저희 본사랑 이제 어떤 IR 발표 이제 자리를 잡고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내부 투심이라고 하는 이제 내부적으로 저희끼리 하는 이제 투심을 한번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본 투심이라고 하는 이제 두 번째 투심을 진행을 해서 투자가 집행이 되는 그런 순서인데, 이제 그 과정에서 사실 드랍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두 번째 사실 본 투심까지도 오케이 됐어도 입금이 되기 전까지는 사실 아무도 몰라요. 예, 왜냐하면은 본 투심까지 통과해서 그래 이건 투자하는 걸로 하자라고 했는데 갑자기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진다든지, 우리가 어떤 코로나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을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터져서 해외 수출이 아예 막혀버렸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는 당연히 투자를 좀 중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대부분의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태펀드 자금의 성격상 결국에는 이제 국가에서 이제 나오는 자금들이거든요. 이제 우리가 만약에 이제 코로나가 있음을 알고도 만약에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모터펀드에서 이제 질문이 들어옵니다. 너네 이런 리스크 상황이 발생했다는 걸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너네들은 어떤 투자자의 보호를 위해서 어떤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문책이 사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어떻게 좀 인간미 없이 행동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많이 오해들을 하시는데, 그거의 이제 많은 부분에서는 이제 투자자로서의 그런 어떤 의무들을 좀 다하기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생각보다 많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격은 넘어가고요. 행색 같은 경우에도 요거를 조금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은, IR 하러 오실 때 이제 기업들, 그러니까 투자사에 직접 가셔가지고 이제 IR을 보통 하세요. 그래서 무슨 옷을 입어야 되나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 가끔 계시거든요. 그냥 비즈니스 캐주얼 정도 입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후드티 입고 오시는 분들도 가끔 계십니다. 보통 이제 팀명 적힌 후드티라든지 그런 것도 있고요. 근데 이제 조금 자제해줬으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너무 화려하게 입으시는 경우. 예를 들어 정말 한 300만원짜리 수트에다가 다이아몬드 달린 넥타이 핀에다가 굉장히 고급 셔츠에다가 이렇게 오시는 분들 가끔 계세요. 근데 그거는 저희 눈에는 사실 어떻게 보이냐면은, 본인은 이제 깔끔하고 되게 이제 어떻게 보면 투자사가 이제 돈을 만지는 조직이니까 나도 그 정도 레벨에 맞춰서 입고 가야 된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는 이제 투자를 해 놓으면은 그 돈이 과연 어디로 향할지에 대해서도 이제 좀 궁금해 합니다.
예, 분명 실사를 하긴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정말 대표님의 어떤 개인적인 그런 어떤 꾸미기를 위해서 예, 들어가는 경우도 가끔은 있어요. 예, 가끔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행색 관련돼서는 그냥 단정하게 입으시면 되고요. 너무 과하게 부를 뽐내시기 위해서 스포츠카를 타고 가신다든지 그런 거는 조금 지양해 주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당연히 그렇고요. IR 발표하실 때 발표에 대한 능숙도도 있으실 거고, 중간중간 저희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질문을 중간중간 합니다. 얘기가 딱 나오면은, 이 기술은 되는 거예요? 라든지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런 질문에 좀 능숙하게 좀 대응하실 수 있는, 혹은 내가 이제 그 기술에 대해서 좀 딥하게 설명할 수가 없다. 라고 하시면 옆에 CTO를 데리고 가세요. 네. 그래서 팀 단위로 움직이시면서 이런 어떤 질문 사항들에 대해서 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사업관 도덕성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추가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고, 추진력 관련해서도 아까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어떤 후속 투자 유치에 대한 계획들, 그 촘촘한 계획들, 사실 이런 의미에서 추진력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심사위원이 알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인기가 있었나? 인기가 있나? 그리고 앞으로 인기가 있을 것이나? 여기서 말하는 인기라고 하는 거는 아이템에 대한 인기도 소비자들이 아이템을 봤을 때 인기도 있겠습니다만,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이거를 이제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기업인가? 이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한테 이제 주시는 것 중에 이제 추정 매출이 가장 이제 고통스러워 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떤 재무 상황도 사실은 오늘 내일이 달라지는데 내가 3년에서 5년치의 추정 매출을 어떻게 작성하지? 라고 이제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보통은 저희가 이제 3년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요. 네, 5년치까지 저희가 이제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에는 이제 기업의 어떤 방향성인 거고, 그 안에는 이제 크고 작은 어떤 계획들이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결국에는 이제 대표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 기업의 어떤 마일스톤과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IR 자료 추정 매출을 작성할 때 직원분들한테 그냥 이렇게 넘겨주시는 분들 가끔 계세요. 근데 이제 절대 그러지 말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왜냐면은 그 초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업의 어떤 방향성이 전 직원한테 사실 공유가 돼 있기 힘든 상황이에요. 매일매일 변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까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어떤 자리라든지 아니면 시간이라든지가 사실은 없죠. 그래서 팀원들 하나하나 이제 만나가서 말을 하면 생각하는 거가 다 다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결정권을 가진 이제 대표님이, 본인의 마일스톤을 이제 수정해가면서 결국에는 큰 틀에서 작성을 하고, 세부적인 어떤 숫자를 좀 달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재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이 숫자를 좀 채워 넣어 주시는 그런 형태로 가는 게 최고일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추정에서 끝나면은 이제 안 되죠. 요거까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추정이 그냥 추정해서 끝나면 되는 게 아니고, 이 논리적인 싸움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어떤 의료기기를 이제 판매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미국 진출을 한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현재 미국에서 요 아이템, 요런 용도로 사용하는 아이템이 얼마나 이제 깔려 있나. 그 중에서, 우리가 개발한 요 아이템에서 기존 시장을 대체할 만한 어떤 새로운 요소, 그 포인트를 원하는 퍼센트는 어느 정도일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유통할 수 있는 어떤 한계는 얼마나 될까? 이런 거에 대한 좀 가정들 있잖아요.
그 가정들에 대한 논리가 사실 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논리를 이제 계속 다듬으면 다듬으실수록 조금 더 이제 정밀한 계획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추정을 만약에 이제 하시면은,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제가 거의 한 2년 가까이 사실 옆에서 같은 한솥밥을 먹으면서 같이 이제 동고동락하는 기업이 하나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투자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기업을 2년 동안 이제 지켜보면서 IR 자료가 이제 변하는 걸 계속 봐왔어요. 그래서 요 IR 자료, 다음에 어떤 추정 매출에서는 결국에는 추정은 이제 실현해야 되는 목표고요. 목표를 설정을 하셨으면은 그건 사실상 뭐 약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지켰냐 안 지켰냐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사실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첫 미팅 때 만나가지고 바로 한 2달 안에 투자가 딱 완료가 됐어요. 뭐 그럴 수도 있겠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케이스 같이 거의 사실 2년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투자할 만한 어떤 단계까지 올라오는지 지켜봤다가 투자를 하는 뭐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경우에는 중간중간 들어가는 추정들이 얼마나 잘 이제 실행이 됐냐, 이런 것도 좀 보겠죠. 그래서 요거는 단순히, 굉장히 이제 뻥튀기해서 작성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세요. 이제 어느 정도의 뻥튀기는 필요합니다. 근데 뻥튀기가 단순히 뻥튀기가 아니고 그 시장을 조금 더 넓혀 본다든지, 시장이 어떤 성장할 가능성을 조금 더 낙관적으로 본다든지, 다른 시장에도 포함을 시킨다든지, 그런 형태로 넓혀야지 숫자를 단순히 그냥 뭐 곱하기 2 정도 해보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결국에는 이 부분에서도 이제 논리, 이렇게 우리가 되는 어떤 논리에 대해서 이제 확실하게 잡고 작성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투자 프로세스에 만약 들어가면은 어떤 프로세스가 있고 얼마나 걸려요? 라는 질문도 가끔 듣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IR 이전에 예를 들면은 첫 접촉을 해야 되겠죠. 콜드콜로 예를 들어 해가지고 아이템에 대해서 좀 보내주십시오, 자료를 검토를 해가지고 그러면은 저희 본사 한번 오셔가지고 IR 한번 진행해 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이제 내부 관계자들 앞에서 이제 발표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데모데이 같은 데서 컨택을 해가지고 저희 관심이 있습니다 하면서 이제 시작하는 경우도 사실 있잖아요. 앞에는 사실 좀 편차가 있습니다. 앞에는 편차가 있지만 IR에서 이제 1차적인 투심과 2차적인 투심을 진행하는 데는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면은 IR 시점부터 투자금 납입까지 한 2개월 잡으면 되는 건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2개월 내에 이거 하라고 하면은 저희도 사실 굉장히 바쁘게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3개월 정도라고 일단 가늠은 하시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신상역을 접촉하게 되면 한번 여쭤보세요. 예.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투자치를 한 몇 월쯤에는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자금 계획이 있어서 언제까지 혹시 가능하신가요? 라고 했을 때 이게 서로 사실 맞아떨어지지 않으면은 좀 형사되기는 좀 어려운 그런 게 좀 있습니다. 3개월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희가 이제 요구하는 자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큰 틀에서 자료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제 뭐 이런 거를 요청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요거에서 좀 추가적으로 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더 요청을 드리긴 드리는데요. 요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뭐 주민등록등본, 뭐 정관사본, 뭐 납세 증명서 이런 어떻게 보면 발급하기만 하면 되는 문서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 거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좀 챙겨줄 수 있는 경영지원팀이라든지 아니면 CFO 역할을 할 수 있는 CFO 분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자료들이 계속해서 이제 누적될 수 있게끔 이제 자료의 어떤 시스템화, 요즘 ERP라고 하죠.
ERP 사용하시는 분들 뭐 당연히 많으시겠지만, 뭐 일종의 거의 수기로 작성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세요. 그래서 ERP가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준비할 때 상당히 빠른 속도를 내주기 때문에 ERP를 만약에 뭐 도입을 하실 거라면은 좀 초기부터 아예 도입을 하셔가지고 충분히 그 데이터가 그 안에 쌓일 수 있도록 재무 데이터가 좀 준비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앞서 말씀드렸죠. 심사역은 그 해당 아이템에 대한 전문가가 아닙니다. 가끔 가다가 전문가가 계시긴 하세요. 예를 들면은 뭐 대기업에서 어떤 아이템의 연구원으로 계셨는데 현재는 심사역인 경우가 가끔 계세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딥하게 사실 물어보시긴 하십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은 사실은 어떤 심사역에 대한 교육을 어느 정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충분히 모아달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 끝나긴 했는데요. 제가 한 가지 좀 팁을 전달드리고 갈게요. 한국벤처투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텔 펀드 운영하는 곳인데요. kvr.or.kr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첫 화면이 이제 이런 식으로 뜹니다. 그 오른쪽 요 부분에 보시면은 모텔 펀드 출자 펀드 찾기라는 그 버튼이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시면은 이런 식으로 뜨는데요. 요 이후에는 조금 제가 좀 그 PT상에 올려놓기가 좀 그런 게 그 기업 정보들이 좀 있습니다. 그 투자자들의 뭐 전화번호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공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시면은 제가 이제 제일 앞에서 소셜펀드 관련돼서 이제 설명해드린 이런 항목들이 뜹니다. 환경펀드, 뭐 도시재생펀드, 소셜펀드, 사회적 기업펀드 이런 섹터들이 뜨거든요. 그럼 들어가시면은 이 펀드의 운용 규모가 어떻게 되고 어느 투자사에서 운용을 하고 있고 언제부터 운용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뜨거든요. 그러면은 요거를 기준으로 우리 기업에 투자할 만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펀드겠구나 라고 판별을 하셔가지고 홀드콜을 넣으시더라도 이런 데다가 이제 노크를 해보시는 게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제 앞서서 어떤 지속성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기 계신 기업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예를 들면 순수한 목적의 사회적 기업 그 자체이신 분들은 사실은 이제 많이 없으실 거예요. 그게 됐을 경우에는 자기 아이템이 가진 뭐 기술적인 아이템일 수도 있고 소재 관련된 아이템일 수도 있고 우리는 플랫폼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만 있는 게 아니고 그 각 섹터마다 다 펀드들이 있습니다. 네, 카테고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소셜성이라고 하면 사실상 이제 현재는 플러스 알파 정도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실제로 뭐 예를 들어 뭐 우리가 어떤 소셜성을 가진 어떤 배터리 기업이다 라고 했을 때는 소재, 부품, 장비 관련된 펀드들이 훨씬 규모도 크고 많기 때문에 그런 컨셉으로 이제 투자자를 접촉을 해보시는 게 훨씬 성공률이 높겠죠. 그래서 여기 한번 들어가셔서 우리 아이템이 어떤 펀드 성격이랑 좀 얼라인이 돼 있나를 미리 파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를 계속해서 이제 좀 지켜보세요. 그러면은 무슨 투자사가 요 섹터에 굉장히 전문성을 가지고 있구나 혹은 요 섹터에 뭐 기사를 보니까 수익률이 높구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데에서 투자를 받아야 뭐 우리가 어떤 배터리 기업으로서 뭐 가장 어떻게 보면 각광받는 투자사에 투자를 유치했기 때문에 후속 투자 유치는 조금은 좀 쉬워질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그 기본적으로 그 투자 조합이라고 하는 펀드는 이제 투자 기간 4년에 회수 기간 4년 그래가지고 8년짜리로 구성이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투자 기간 4년 안에는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뒤쪽에 있는 회수 기간 4년에는 회수만 합니다. 투자가 일상적으로 뭐 일어나기 조금 힘들어요. 펀드마다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그렇게 됐을 때 이 펀드를 하나 찾았어요.
결성일이 4년 이내인가. 그러니까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이 과연 남아있는 곳인가에 대해서도 체크를 하시고 전화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보통은 4년을 투자 기간으로 삼고 있습니다만 보통 한 3년 정도까지는 투자를 거의 이제 완료를 합니다. 그래서 3년 이내, 결성된 지 3년 이내에 어떤 펀드에 대해서 전화를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시다 보면은 어떤 투자사들이 좀 유명하고, 또 만약에 검색해 보면은 펀드 명들이 이제 나오거든요. 그 펀드 명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른 자료를 어떤 성격인지 그런 것들을 좀 구해보고 싶으시면은 인터넷에 검색을 그 펀드명으로 해보시면은 뭐 이번에 뭐 무슨 투자사가 어떤 펀드를 결성했다라는 기사들이 좀 떠요. 그러면서 이제 이 펀드의 어떤 성격에 대해서 예를 들어 초기 기업 3년 이내에 투자하는 뭐 환경 펀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뜨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기록해 두셨다가 투자 유치 나중에 이제 본격적으로 하실 때 홀드콜 하실 때 좀 적극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뭐 예전에는 이제 사회적 기업이 각광을 받았다면 이제 현재는 뭐 소셜 벤처에서 ESG로 좀 넘어가는 단계죠. 다음 단계에 대한 큰 그림은 아직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어찌됐건 트렌드가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는 섹터이기도 하기 때문에 다음은 이 소셜 벤처가 또 어떻게 진화할까를 또 미리 예측하셔가지고 움직이시는 그런 고민을 항상 안고 경영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